오늘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이 정치권의 핫 이슈였습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로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처 반대를 내세워서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 총장의 사퇴의 표면적 이유,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반대를 들었습니다. 명분을 이걸로 들었는데 납득이 되던가요? 우선은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수청 법안을 이제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반대를 했는지조차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보면은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은 수시로 뭐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검찰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조율도 하기도 했었는데 전혀 이제 사전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사퇴 표명을 하신 거라서 약간 뭐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명분을 중수청으로 뒀을 뿐이지 사실상은 정치를 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 이런 분석되어 있는데 거긴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쪽에 좀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중수청이 옳고 뭐 그러고 그 문제를 떠나서 검찰로서는 어쨌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놔야 하니까 반발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검찰의 조직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반발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뭐 이미 이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이라든지 또는 독립된 수사기구 설치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반대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사퇴 의사 표명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저희가 황운하 의원과 연결을 했을 때는 황 의원 이야기는 3월에 입법해서 6월에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타임라인은 어떻게 황 의원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저희 그 특위 차원에서 그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는 당내 어떤 의견 수렴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조율 이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명분을 이 중수청 설치 반대로 들어서 지금 사표를 썼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중수청 설치가 뭐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거나 또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 때 2단계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공감대를 이뤘었고 당시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야당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이후 진행 과정도 저희들이 담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조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확정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수사청 설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안이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예. TF 차원에서는요. 근데 특위 차원에서의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내 의견 수렴 이런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다양한 의견을 뭐 듣는 거는 뭐 좋은 일인데. 네. 일단 윤 총장은 반대를 하면서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어떤 부분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뭐 정확하게 짚이진 않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범죄 수사에 대한 거의 독점적 권한을 검찰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하는 거고 덮으면 덮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수사기구들이 생기고 그 수사기구들이 서로 견제하게 되면은 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덮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살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공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또 제도 설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당 내에도 반발 혹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뭐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속도를 그래도 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거쳐야 되니까요. 예. 그 의원님도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에서 네. 이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이 대통령 네. 의중과 상관없이 이 중수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뭐 이런 투로 썼더라고요. 뭐 아마 그 강경파에 뭐 김남국, 박주민 뭐 여러 의원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게 뭐 지난주에 얘기가 계속됐었던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그 박범계 장관 등이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바로 잡았고요. 그래서 예. 특별히 속도 조절론 또는 그것을 둘러싼 어떤 이견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수청 문제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까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될 텐데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뭐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조직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좀 검찰총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꼭 검찰 출신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정한 연차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예.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상. 예. 네.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비검찰 출신의 검찰총장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지금쯤이면 그런 검찰총장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일단 공석이 됐고 대행 체제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근데 굵직한 수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월성원전 관련 수사. 또 이문정 연구관이 최근 한명숙 사건 감찰에서 배제돼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뭐 소위 이제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권력을 겨냥한 수사라고 하는 뭐 월성 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뭐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 인사 때 수사하던 수사팀들을 그대로 두는 형식의 예, 예. 인사가 마무리됐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방금 이제 얘기하신 그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살펴왔던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 사건을 계속 지켜봐 왔던 이문정 검사가 이번에 이제 인사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신속하게 좀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막판에 이제 그 전혀 다른 감찰 상과장 그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감찰 상과장에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며칠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자칫하면은 그냥 기소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저는 좀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백은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네. 오늘 지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법조 전문가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일 이것도 기각이 되면 검찰이 그 무리하게 그러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좀 네.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뭐 제가 속단하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그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분명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그 의원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고 아마 새롭게 당대표 또 뽑을 텐데요. 혹시 네네. 또 재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뭐 젊은 기수론 그래서 벌써 박주민 대통령 뭐 나간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하던데. 뭐 좀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예. 뭐 확실하게 100% 마음 먹은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이제 국민들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있고 또 그것을 설득하거나 또는 호소할 자신이 있고 하면은 뭐 도전을 굳이 주저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용진 의원도 뭐 대권을 천명을 했던데, 뭐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젊은 분 40대 또 50대 초반의 의원들이 도전하는 건 저는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죠. 이제 네네. 보궐선거가 30일 정도 남았는데 또 의원님 지역구가 네. 서울이니까요. 네네. 서울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울은 이제 초반에는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요. 예. 최근엔 좀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야당 쪽에서 좀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못 세운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권 심판론을 주로 이제 들고 나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장 선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눈 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청취자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별다른 설명 없이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상에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 자칫 백신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의 연결해서 이상 사례와 백신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지 백신 불안감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또 사망 사례 현재까지 발표된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접종하신 분에서 200건 넘게 신고는 되긴 했는데요. 예.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경증이고 대부분 48시간에 대부분 회복되는 부분이어서 예. 크게 문제가 되는 예. 사례들은 보고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사망 사례라고 그래서 어제까지 5분 정도 5분. 사망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긴 됐는데요. 일단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고 대부분 중증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백신 기여에 의한 사망인지 아니면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환에 뭐 2차 감염이나 이런 거에 의한 사망인지는 이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는 백신에 의한 사망보다는 기저질환 악화나 뭐 2차 감염 뭐 이런 거에 의한 사망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 사례에서도 혹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그런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질병관리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영국에서 한 145명 정도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들 이제 보고는 됐지만 인과관계를 조사해봤을 때 이제 일단 그 기저질환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제 확인이 돼서 백신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적은 없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 지금 접종 중인데 1000여 명 정도의 사망자 발생했다라고 보고가 실제 돼 있었고 그에 대한 역학조사 여러 조사들을 통해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사례가 많은 외국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우리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인과관계가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벌써 4명, 5명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과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백신 접종에 의한 접종하고 나서 일단 그 시간적으로만 이제 연관성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했고 그 이후에 사망 사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은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조사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특히 독감 백신은 매년 맞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한 10년 이상 이제 이미 조사를 해서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들 발생하는 거가 실제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조사를 해서 조사상 큰 문제 없다. 사망 원인들을 다 확인을 해서 백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그 영국이나 미국에 나온 자료들 대부분 기저질환의 사망자,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노령에서만 주로 발생을 하는 상황들로 보여져 있어서 일단은 백신의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매년 통계화시켜서 전년도와 올해가 차이가 없는지 이런 걸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작년 독감 때 처음 불거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언론들도 전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벌어지니까 그냥 드러내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들도 훈련이 돼야 되고 이런 백신 이상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 언론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어쨌든 그런 보도를 보면서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이거 맞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예, 사실 그 부분이 저희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예. 일단 작년 독감 때도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이제 인과관계도 증명 안 되는데 보도를 하느라 작년에 백신 접종률이 실제로 떨어졌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 안에서 특히 노령층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접종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위험한 분들이 접종을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는 백신의 연관성을 이제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공포감만 부추기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집단 면역을 하려면은 다들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고위험군일수록 더 맞아야 된다 이 말인데 사망자들이 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그럼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사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기저질환의 숫자에 따라서 높은 분들이라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 오히려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접종을 더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기저질환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백신에 의한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컨디션 좋을 때 접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은 이제 그런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상황들이 본인의 가진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지금의 그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백신을 접종받으시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조선일보에서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거북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던데 네. 15만 명 정도 벌써 접종을 한 것 같은데 교수님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속도.
일단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속도가 늦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인 대상,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접종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작이 되면 전국에 이제 만여 개에 넘는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루에도 몇십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한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지금은 접종 대상자가 좀 좁은 편, 그리고 현재 도입된 백신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다 뿐이지,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백신 접종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하루 총 67,153명이 접종하는 등 7일간 누적 접종자가 22만 5,853명이 됐는데요. 22만 명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누적 접종자가 22만 1,944명, 화이자 백신 누적 접종자는 3,909명입니다. 요양병원에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5만 2,81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4.7%에 달하고요.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40.2%로 집계가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받는 코로나19 치료병원 내 의료진과 종사자는 총 3,909명, 6.9%가 접종을 했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는 오늘 지역 발생이 381명, 해외 유입이 17명, 총 398명 발생을 했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3,400명대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정체 양상을 보이곤 있지만 사우나나 직장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봄철 모임, 여행 등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다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어서 당국이 관련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3,400명대는 유지가 됩니다만 또 이게 확진자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 긴장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아직 거리두기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리두기 개편안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나와서 공청회 세미나가 열려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좀 상황을 좀 보면서 특히 지금 외국인을 포함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방역을 하고, 다음 주까지 조금 3,400명대가 2,300명대 이렇게 좀 감소세를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완화나 영업시간 완화, 수도권에서도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이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지만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감사가 사실 국민의힘 정가빈 전 의원 등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1년 한 9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서 왔는데, 이게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먼저 수정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다, 이런 취재 주장을 했는데, 산업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비구속적인 행정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 수정 없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 감사원이 산업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인 위법성 논란에 털게 돼서요, 추진 동료가 얻을 수 있을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번 감사 결과가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더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동력도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볼 수 네. 있으니까요. 예, 좀 두고 봅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가 마련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K-방역에 더해서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다. 국회 조속한 처리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재정 관련된 비판이 이런 게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난해 뭐 4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번 추경이 선거를 앞둔 매표용 꼼수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수경호 의원이 기자회견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무렴치한 추경안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왜 이렇게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기존의 본예산 558조 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매표형 꼼수에만 급급해서 피해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추경안 처리 시한을 18일, 19일로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여당의 시간표다.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을 했고요. 처리 시점을 그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꼼꼼하게 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민심이라는 게 있고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하기도 조금 부담되는 여론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네. 자,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오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어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 개최 전에 이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불러서 추후에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변 장관에게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고요. 정부도 전수사를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지켜보겠다. 그에 임하는 국토부와 LH의 자세에 대해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등 관련된 가족들 다 포함해서 다 지금 이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변 장관도 면담 이후에 어쨌든 이 국민에게 결과를 철저히 다 공개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관직 사퇴 요구 또 3기 신도시 백지화 가능성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변 장관 질책한 것은 변 장관이 아마 LH 직원들 좀 두둔하는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냐? 아마 그런 얘기 했는 것 같아요. 네, 여당 입장에서는 좀 속이 좀 탑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상황,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LH 이 사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다시 또 지시를 했어요. 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된 투기 의혹 관련해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이렇게 전 직원과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꾸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게 진행되는지 봤더니
국토부와 LH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뒀습니다. 예. 이게 뭐 국토부의 경우에는 본부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이 됐는데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좀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게 부동산 거래 내역이에요. 그 정부의 이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정부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인데 이걸 취합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이고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쯤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언론이 고향 창릉에 LH 직원 땅 투기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LH는 우선 부인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이제 토지를 샀다 이렇게 돼야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걸 증거를 과연 어떻게 이런 조사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점이 좀 애매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해도 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시민단체에서도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책을 부랴부랴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결국 이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민심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맞춥시다. 김학의 네.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불법 출국 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하, 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 본부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가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이 아닌지 이걸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차 본부장의 주장은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출국 금지 없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거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정의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이게 구속 영장을 칠 사안이냐 불구속 수사할 수 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좀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좀 보면 한명수 전 총리 관련 사건과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사안은 정말 집요하리만큼 강하게 그리고 뭔가 도를 넘어선 듯한 그런 대응을 하고 그 다른 것들, 그러니까 검찰 내부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걸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하게 아니면 봐주기식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비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 룸사롱 검사들도 결국은 그렇게 이상한 계산법으로 다들 기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99만 9천 원 세트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 중수청에 대한 뭐 비판을 윤석열 전 청장이 하고 나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큰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미얀마 현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이 구금됐다는 유엔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미얀마의 봄, 현지 상황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청기용 부산의대 미얀마어과 특임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도를 통해 심각한 현지 상황 전해 들었는데 교수님 주변은 지금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부터 일부 교민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 근처에서도 총성이 들리는 등 조금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본 것은 군부가 이게 네. 총 개머리판을 이용해서 뭐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영상을 네네. 뭐 위층에서 찍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영상으로 남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네.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위와 무관한 시민들이 뭐 강제 연행을 당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총을 겨누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말씀대로 지금 지난 3월 3일 유엔에서 발표하기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와 함께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저격수나 또는 이제 경찰이나 군이나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을 뭐 끊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군부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제하고 있나요? 네, 현재 지금 한 2주 전부터죠. 인터넷은 새벽 1시부터 오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회로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ORG 그런 단체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 등은 현재 접근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화제와 감동과 안타까움을 전해준 사진이 한 장이 있었는데 만델레이에서 살고 있던 19세 소녀 시위를 떠나기 전 아버지와 만남 그리고 뭐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하는 모습. 그런데 결국은 시위 중에 아마 군부가 쏜 총탄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것. 그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감동도 줬고 안타까움을 줬는데 현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좀 많이 이제 방송이 됐죠. 그 학생이 더 안타까운 게 그 학생이 사망하기 전에 입었던 옷에 모두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영문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결국 자신은 희생이 됐지만 그 시민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위로처럼 지금 현지에서 전파되고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이 목에 차고 있었던 명찰에 자신의 혈액형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기증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되고요. 보는 사람들도 좀 숙연하게 하고 있고 이 소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그 저항을 더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망자가 속출해서 시위가 좀 위축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대형 시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위는 지금 3월 3일 이제 미얀마에서 좀 크게 시위가 있었고요. 현재도 지금 곳곳에서는 지금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는 일어나고 있고요. 다행히 3월 4일, 3월 5일 체류탄이나 고무탄은 계속 발사되면서 시위를 강행 진압은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실탄 발사로 인한 사망자는 이틀 동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군부가 계속 강경 대응은 펼칠 것 같은데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군부에서는 그 시위를 폭도에 의한 시위 주동과 선동으로 규정을 하고요. 2008년 기초헌법에 의거해서 무력을 동원한 엄벌 조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자명 매체를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은 군부가 과거 빼앗은 독재 정치를 위한 동일한 수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시위대를 폭도로 군부가 규정했다. 이거 완전 4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상황이나 이런 것들, 진압하는 이런 형태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네, 미얀마 현지 연결이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들으셨겠습니다만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80년 5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광주의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고 우리 언론은 그대로 그걸 받아 또 썼죠. 그런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우리가 미얀마를 도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 미얀마 현지에서도 미얀마인들이 우리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와서 한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과거 40년 전 우리도 유엔의 관심 또 미국의 관심 국제사회의 관심이 정말 필요로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미얀마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네네네. 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80년 5월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미얀마를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를 도울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응원, 국제사회 호소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26일 우리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통과시켰고 시민사회에서도 미얀마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국제사회하고 연대를 해서요. 좀 더 비중 있는 조치를 연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내일 개최하는 유엔 안보리 총회에서 보호 책임 조치가 발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얀마 유엔 대사인 쪼모튼 대사도 미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현재 안보리 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도 몸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양곤 대학교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외대 미얀마학과 천기용 특임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경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분하고 계신데 문제는 현행법상 솜방망이 처벌이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그런데 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있어서 좀 걱정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는 민변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했을 때는 이거 불법적으로 사들인 땅을 다시 환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기사들 나온 거 보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게 부패방지법상 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할 경우 몰수나 추징 조항이 있어요, 있기는. 예. 근데 이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했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직무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야 되고 법령을 위반해야 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제로 발생해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요건이 너무 엄격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몰수 추징까지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어디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적용을 하면 몰수 추징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아니 그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정보를 받고 땅을 산 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 증거를 어떻게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를 해야 돼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H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또 별도의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관련되어서 공무상 알게 된 그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신도시 예정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직원들도 내가 이번에 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보를 이러한 LH 직원이라는 지위에서 이것을 취득해서 여기에 대해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여기가 예정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간에서 여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처벌을 받으려면은 이러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 증거를 찾아내기란 또 쉽지 않을 거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치인들이 관련 법을 내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투기이익을 환수하기에 벌금을 금융범죄 같은 경우 이익의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예,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거 상향하는 개정안.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배에서 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등 장경태 의원, 안병길 의원 많이들 내놓으셨는데요.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쭉 보자면 뭐냐면 하나는 처벌을 더 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인이법이나 아동들과 관련된 성폭력법 이런 등등등 이거 보면 문제는 뭐냐면 처벌을 높이잖아요. 예. 그러면 법원에서는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범죄로 성립하는 요건이 엄격한데 그냥 그 요건을 그대로 둔 채로 처벌만 높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원에서 처벌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하거든요.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다. 이러면 듣는 사람은 속 시원하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범죄로 인정받기가. 이런 역설이 있어서 이것까지를 고려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총리도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해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 LH 직원 10여 명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은 이와 비슷한 사례 똑같지는 않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일단 LH 직원 또 그리고 배우자 가족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까지도 다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전 직원 가족들 대상을 조사하겠다인데 지금 알려진 거는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이제 공무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LH 관련되어서는 이 국토부에서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 이제 어떠한 전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찾기가 쉽겠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직원을 어느 범위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 신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아닌 직원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러한 지금 논란들도 있습니다. 예. 어디에 집중을 해서 좀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LH 직원들은 지금 어제 오늘 얘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토지 취득,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고하는 것으로 다 정보 동의서, 서약서를 다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LH 직원은 그렇게 하면 금방 찾아질 건데 LH 직원 중에서도 사실은 이번에도 그쪽에서도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과나 이런 데가 아니라 실제 선을 긋는 지구지정 계획을 실제로 작성하는 쪽. 그 다음에 이 지구지정 계획 도면을 지자체와 국토부는 보게 되거든요. 여기와 연관돼 있는 분들. 사실은 LH 직원들보다 어찌 보면 지구지정 도면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국토부나 지자체에 더 많은 이걸 전수조사를 하면 거기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선 긋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국가에 도둑이 너무 많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국무총리실에서 하느냐, 감사원에서 하느냐 있었는데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단순히 예를 들면 이제 국토부 내에서 이걸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국토부 조사라는 것이 과연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을 수 제대로 된 없죠. 처벌을 하겠느냐. 예. 근데 그때 이제 변창흠 장관 얘기한 게 우리한테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 앞서 제일 처음에 처벌 예가 나왔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이라든지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이 됐습니까? 아직 추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추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업무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하겠지만 이 검찰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어요. 예.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 부경방대 공선에서 부패, 경제 방산, 대형 참사, 공직자 선거 중에서 이제 부패 예. 범죄로 인지를 해서 예. 검찰에서 직접 나설 수도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서면 이게 창설되고 첫 수사니까 뭔가 또 성과를 이게, 내려고. 예, 결과를 내놓으려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겠네요. 예, 열심히 할 겁니다. 이거 결과 제대로 못 내놓으면 검찰에서 봐라 부패 범죄는 우리가 잘한다 이래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한쪽에서는 이 신도시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해라.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예. 자, 최남희 변호사님. 저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도시 예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예. 지금 이 신도시 예정과 관련된 그 행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안에서 LH 직원들의 일부의 일탈이기 때문에 이 일부 일탈을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신도시 예정지를 취소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좀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도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소송이 굉장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예. 원래.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일 육군에 따르면은 이 변전 하사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예. 있었다라고 하는데 변전하사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2010년도에 기갑병과 전차 승무 특기를 이제 임관을 해서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 임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정체성과 관련돼서 갈등을 겪고 2019년도에 국외휴가 승인을 얻어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군에서 복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군복무 지속 희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의무조사를 받아서 군병원이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리고 군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마 윗선에 보고를 하고 이제 휴가를 얻어서 수술한 것 같은데 네, 그랬죠. 예, 남군에서 이제 여군으로 옮기려고. 근데 군에서 안 된다. 강제 전역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소송 중일 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일단 우리 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전환자는 군복무하면 안 됩니까? 강제 전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문에 성전환을 이유로 군복무를 금지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입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입대할 때도 성전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부 다 사실은 심신장애 판정을 합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성주체성 장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뭐 성별 불일치 용어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마는 용어를 바꾸는 것과 관계없이 트랜스젠더들이 입대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변호사처럼 군 복무 중에 성별을 정정한 경우 자기 성별을 찾아갔다라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실제 자기 성별을 찾아간 경우 심신장애로 취급을 해요. 예. 그래서 심신장애가 심각해서 군복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입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국가수사본부장 추천만 하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2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을 했었네요. 네, 아이고. 예. 네.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정정해 드렸고. 자, 최 변호사님, 네. 아까 제가 소송 중이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사망해버렸는데 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전하자가 전역 결정이 부당하다. 예, 그러니까 난 예. 다시 이제 복귀하고 싶다라고 행정 소송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변론 준비 기일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예.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의 쟁점을 미리 이제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예. 당사자가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예를 들면 해고를 했으면 해고가 무효다 이런 소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없어지면 사실 이 소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고가 무효다라고 해도 복귀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원칙은 이제 이 당사자가 없으면 이 소송이 더 이상 하지 않는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의미 있는 재판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성전환자라든지 성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재판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떤 의미 있는 뭐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고, 왜냐하면 소송이 계속되는 여부 상관없이 아니면 이제 상속인들, 예를 들면 이제는 변전하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배우자나 자식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 소송을 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부모님 소송을 수기했을 때 법원이 그걸 인정해 줄 것이,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니까 예. 또 그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예, 좀 지켜보고요. 신 변호사님, 이게 네네. 피우진 중령 전 국가보훈처장이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지 않았나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성별 정정은 아니지만 우리 피우진 전 중령 전 국가보훈처장이죠. 저는 뭐 중령인 시절에 한번 뵀었는데 유방암으로 양쪽 유방을 제거했어요. 근데 유방 상실을 군은 심신 장애로 보고 강제 전역시켰거든요. 이건 좀 심하죠.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우진 전 처장 같은 경우도 소송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책도 써서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책도 쓰셨었는데 수술 후에도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법원은 피우진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 같네요. 예, 2008년 5월에 군에 복귀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가 이 일도 이번에 그 변전하사 장례도 다 주관을 해서 치렀는데 여기서는 뭐 여성 유방과 남성 성기 손실을 군인으로서의 전투력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의학적으로나 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소위 정상성이라는 것을 딱 틀에 박아서 규정해 놓고서 사람은 정상이다 아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뭐 유방의 상실 또는 남성 성기의 상실 이거를 비정상 그다음에 전투력의 상실 또는 심신장애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사회적 상식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그나마 우리 군이 그래도 조금 진일보 했네요. 그러면 이제 피우진 중령의 예를 봤을 때는 그나마. 그것도 뭐 스스로 진일보한 건 아니고요.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니까 이제 예. 진일보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변전하사뿐만 아니고 제주 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김기용 씨도 지난달 말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됐다면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번 사건 변전하사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지향성인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인종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예.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이러한 예를 들면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만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칙 그래서 성적인 이 성별 불일치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적용이 안 됐겠죠. 예. 근데 이런 법이 그동안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가 계속 반대를 해서 17대에서 19대 국회에서 계속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제 폐기가 되는 것이 반복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 보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 뭐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월에 발의를 한 상태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을. 근데 이것도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말 그대로 모든 차별에 대해 반대한다 이건데 특히 동성애에 관해서는 그 종교계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으로서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교계에서 논의 자체를 좀 가로막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나라마다 그 열거하는 조항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전과에 의한 차별 이런 것도 딱 열거돼 있기도 하고 각국마다 차별금지의 사항들 이렇게 딱 명시한 사항들이 많이 달라요. 성적 지향으로 할 거냐,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을 거냐 다른데 그 장영 의원 발의한 안이 한 번도 소위가 개최되지조차 못했거든요. 다만 조금 이 논의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그 중진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도 이 평등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의 진지한 논의 자체가 차단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뭐 이상민 의원도 발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장혜영 의원 발의안과 논의는 좀 국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인분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다 국회에서는 다 존중을 해야죠. 하지만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 이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별금지법 뭐 꽤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논쟁거리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갑니다. 엊그제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재판 마치고 정인이 양부가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성분은 그 양모는 아니었죠? 네. 아니었었고. 근데 왜 양부가 갑자기 취재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예,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부가 재판을 마치고 앞에 시위대들이 있으니까 법원 반대편 출입구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발견해서 취재진들이 따라가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 겁니다. 뭐 아이가 계속 방치됐다고 지인이 진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이러한 것들을 확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니까 죄송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도망치다가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흐느끼다가 다시 일어나서 현장을 떠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자신은 이제 양모가 다 잘못했고 자기는 몰랐다 이러한 입장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학대와 관련되어서 미필적인 고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범은 이제 양모다라는 식의 진술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기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근데 왜 하고? 갑자기 잘못했다고 하느냐. 재판정 안에서와 다르지 않느냐. 결국은 뭐 재판에 조금 뭔가 동정표를 호소하려는 게 아니냐.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러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최 변호사 이야기대로 공소 사실을 양부모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지 여부, 바닥에다가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좀 물어봤는데요. 양모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 전부 거짓이라고 거짓말 탐지기상으로는 나왔어요. 예. 검사관 4명이 독립적으로 분석했는데 한둘이 아니라 전원이 저건 거짓말인데요.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임상심리평가도 따로 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말고 임상심리평가를 이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가 그랬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높게 나타났다. 죄책감 보이면서도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 정의를 잃어서 괴로워하면서도 정서적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 않다라는 등의 결과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괴롭기는 해. 근데 왜 괴로운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그렇다고 심각하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이에요. 이 거짓말 탐지기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까? 이게 참고 자료입니다. 직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예, 알겠습니다. 양부모 아래층에 살던 주민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떠한 정도의 강한 그런 외력을 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이 나왔던 지금 그 증인이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요. 사건 당일 위층에서 쿵 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심한 진동이냐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가 위에서 뛰어다니는 소리라는 완전 다른 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증인의 진술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 의미 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정인이법이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있긴 했습니다만.
통과됐는데 여전히 전문가들은 이 제2의 정인이를 이걸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2번의 개정을 했죠. 그리고 이 2번의 개정이 나름 이제 다 의미 있는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것은 이제 살인죄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이 출동을 했을 때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즉시 분리 같은 것들을 다 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즉시 분리를 하면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 강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그러면 부모로부터 분리했을 때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이런 실효성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면 요건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법정에서는 유죄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경찰, 전담기관, 공무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 권한들이나 전문 인력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은 경찰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낫다. 그래야 이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현장의 현실이 법안에 제대로 담겨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 일단 법안이 통과됐고, 다시 다른 법안도 역시 지금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